안녕하세요. 조선의 달인 조선기술사입니다. 2020년 조선산업기사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목 조선공학 일반입니다. 첫 번째 문제. 선박의 형 표면을 기준으로 얻어지는 배수 최적에 물의 비중을 곱하여 얻어지는 량은 첫 번째 운하톤수, 2번 만재 배수량, 3번 형 배수량, 4번 보정 총톤수. 우선 문제에 답이 있는 문제죠. 선박의 형 표면이 있기 때문에 답에 형이라고 써 있는 것이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운하라든지 보정 이런 것은 잘 안 들어보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을 잘 모르시더라도 3번으로 일단 찍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시험이 산업기사입니다. 정답은 3번 맞고요. 여기서 말하는 형이 형, 누나, 동생 할 때 그 형이 아니고 모양을 나타내는 형자입니다. 영어는 몰디드인데요. 몰디드를 어쩌다 보니까 형태라는 뜻으로 해서 형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일본 쪽에서 나온 한자어일 것 같은데요. 이 몰디드라고 하는 것은 외판의 두께를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 표면이라고 했으면 두께를 제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이렇게 생긴 배의 이게 철판이라고 할 때요. 이 철판의 안쪽이 이쪽이지 않습니까? 이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형 혹은 몰디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두께를 제외할까요? 실제로는 선박은 철판이라고 하는 두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께에 따라서 수치가 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께를 포함하는 것도 물론 수치로 사용을 하고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것도 수치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명칭할 때 형 혹은 몰디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종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선박을 사용 용도로 분류했을 때 화물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크루즈선, 두 번째 FPSO, 3번 컨테이너선, 4번 LNG선. 우선 객관식으로 볼 때 화물선, 화물을 싣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 번째 컨테이너선은 네모자기한 컨테이너를 싣는 화물선일 테고요. LNG선은 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가스를 싣는 배일 테이니 이 역시 화물선일 겁니다. 그러므로 3번과 4번은 아닐 거고요. 두 번째 FPSO와 1번 크루즈선이 조금 혼동스럽겠지만 크루즈선은 크루즈 여행을 하는 여객선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화물선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이 크루즈선이 될 거고요. 2번과 혼동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답은 1번 크루즈선입니다. 크루즈선이라 하면 영어이고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유람선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몇 층으로 된 유람선이 한국과 홍콩, 일본 등지를 다니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면 혼동스러웠던 2번 FPSO는 무엇일까요? FPSO는 플로팅, 프로덕션, 스토리지, 오프로딩의 약자로서 플로팅, 물에 떠서 프로덕션, 주로 원유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공급된 원유를 물과 기름을 분리하고 정제시키는 기능을 하고 스토리지, 저장까지 하고 오프로딩, 하역까지 하는 거대한 해양 생산 설비를 의미하며 보통 배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화물선이냐 아니냐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요 스토리지, 저장을 한다. 무엇을 저장한다? 원유를 저장한다. 원유에 의해서 분리된 물과 기름, 이 기름이 바로 화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진 않습니다만 객관식으로 볼 때 FPSO는 화물선이 아니냐 화물선이냐 화물선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크루즈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배수량형 선박이 아닌 것은 1번 수중익선, 2번 쇄빙선, 3번 컨테이너선, 4번 유조선. 답은 1번 수중익선이 되겠습니다. 답은 수중익선인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네, 배수량형 선박이라고 하면 우리가 배수량, 배수용적이라고 하는 무게를 의미하는 그 수치 맞고요. 네, 영어로는 displacement ship이 배수량형 선박이라고 합니다. 이 배수량은 배가 밀어낸 물의 무게이고요. 배가 밀어낸 물의 무게는 곧 부력이 됩니다. 즉 배수량형 선박은 배수량, 즉 부력으로 배가 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쇄빙선은 얼음을 깨는 선박. 얼음을 깰 때 별 말이 없으면 부력으로 떠 있고요. 3번, 4번 둘 다 대표적인 화물선인데요. 둘 다 별다른 일이 없이 배가 물어낸 물의 양, 물의 무게, 부력으로서 뜹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다른 것은 1번 수중익선인데요. 수중익선은 영어로 하면 하이드로포일 보트라고 합니다. 선체 옆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배 밑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다가 정지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배처럼 이렇게 해수면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요. 가라앉아 있다가 배가 달리기 시작하면 선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물속에 있는 이 하이드로포일이 날개라는 뜻이거든요. 날개는 날개인데 어디에 있는 날개? 네, 물속에 있는 날개이기 때문에 수중익. 네, 하이드로라는 뜻이 물이고요. 포일이 날개라는 뜻이라서 여기 있는 요 빨간 것이 수중익, 하이드로포일입니다. 이 배가 속도가 나게 되면서 이 날개 자체에서 양력이 생기게 됩니다. 양력이 생기도록 날개 설계했죠.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속도가 나게 되면 이것이 점점 해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거의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속도가 나게 되면 이 배는 부력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배가 물에 붕 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력은 하나도 없어요. 부력이 아니고 양력으로서 움직이는 양력으로 떠 있는 선박입니다. 이런 것들은 배수량형 선박이 아니고요. 답은 1번 수중익선 되겠습니다. 4번 문제. C마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여분으로 싣는 연료이다. 2번 추진기간에 주는 여유 마력이다. 3번 항해 목적지까지의 잔여 거리이다. 4번 선박 운항에서 얻는 예상외의 이윤이다. 여러분, 보통 마진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세요? 장사라고 남는 것을 마진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마진이 괜찮았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마치 4번 예상외의 이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조선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C마진이란 말은 전혀 안 쓰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학생들이 더 이 문제 잘 알 수 있죠. 조선공학 개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C마진은 답은 2번 추진기간에 주는 여유 마력입니다. C마진, 바다의 마진인데 이게 왜 갑자기 추진기간이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만마력의 엔진으로 일정한 속도를 달릴 수 있는 상태가 아주 잔잔한 바다. 우리 잔잔한 바다를 뭐라고 부르죠? 캄시라고 부르죠? 캄시에서는 CALM, 잘 안 써지네요. 캄시에서는 파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만마력의 마력으로 일정한 속도를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바다가 어찌 캄시가 있겠습니까? 사실 캄시라는 것은 상상 속에 존재하잖아요. 어느 정도 웨이브가 있을 수도 있고, 커런트도 있고, 바람도 불잖아요. 바람이 역풍이 불 수도 있고, 그러면 일정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만마력보다 더 많이 힘을 줘야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속도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C마진은 바다에 대한 마진 맞고요. 캄시가 아닌 웨이브가 있는 러프시, 터프시에 대한 마진 맞고요. 같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엔진이 더 힘이 세야죠. 엔진이 더 힘이 세야 되니까 추진 기간에 주는 여유 마력이 됩니다. C마진은 정해진 값은 없는데 보통
선박을 계약할 때 캄시가 아닌 웨이브가 있는 상태를 고려하기 위해서 얼마의 C 마진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15% 정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뭐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더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운전할 때는 보통 캄시 기준으로 시운전을 하죠. 날씨가 좋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운전을 해요. 그리고는 이 시운전 당시에서 이 정도 마력으로 이 정도 속도가 나온다고 보증을 합니다. 그리고는 웨이브가 있을 때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15%를 넣는 그런 개념입니다. 마진이지만 이윤이 아니에요. 바다 상태를 고려하는 거고요. 바다 상태에 똑같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추진 기간에 마력을 더 주는 거라는 거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번. 다음 중 예인 수조, 토잉 탱크에서 할 수 없는 시험은 1번 자항 시험, 2번 캐비테이션 시험, 3번 저항 시험, 4번 반류 분포 조사 시험. 보통의 조선공학과 졸업하거나 학생들이라면 저항론이라든지 이런 수업에서 토잉 탱크 등에서 실험하는 것을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토잉 탱크 예인 수조에서는 선박을 끌고 가는 저항 시험을 하고요. 그다음 선박의 프로펠러가 직접 돌려서 움직이는 자항 시험도 합니다. 그리고 저항 시험이나 자항 시험을 할 때 선박이 뒤로 어떻게 웨이브가 생기는지, 선박이 뒤로 웨이브가 생기는지 보여주는 반류 분포를 조사하는 시험도 합니다. 그리고 토잉 탱크에서 할 수 없는 시험은 2번 캐비테이션 시험이 됩니다. 캐비테이션 시험은 특별하게 이 프로펠러의 성능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거고요. 캐비테이션 시험은 캐비테이션 터널 혹은 회류 소조라고 부르는 곳에서 프로펠러를 놓고 물을 회전시켜 가면서 실제로 프로펠러가 어떤 고동을 하는지, 캐비테이션이 생기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아무튼 예인 수조, 토잉 탱크에서 할 수 없는 시험은 2번 캐비테이션 시험이 됩니다. 6번. 길이가 100m, 폭이 15m인 만지의 흘수에서 수선면 개수가 0.8인 선박의 해수에서 1cm당 치마 톤수 TPC는 몇 톤 per cm인가? 단 해수의 비중량은 1.025 톤 per 미터 3승이다. 조선공학 개론 첫 번째 시간, 한 세 번째 시간 정도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TPC. TPC는 1cm당 얼마의 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의 물은 바로 얼마의 선박의 무게가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12.3이 될 텐데요. TPC라고 하면 1cm당 얼마의 무게, 얼마의 치마 톤수, 얼마의 톤수인 것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단위와 다르게 TPC는 톤 per 1cm라고 하는 조선공학에서만 쓰는 대단히 이상한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1cm당 치마 톤수인데 뭐가 치마가 되는 거죠? 수선 면적이 치마되는 거죠? 수선 면적이 치마되는 것을 얼마큼 치마된다? 1cm가 치마된다. 그리고 수선 면적 곱하기 1cm만 하면 부피가 돼요. 무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다? 톤 per cm다. 그렇기 때문에 톤 무게로 만들기 위해서 비중량을 곱해줍니다. 여기서 비중량은 1.02라고 제시를 했네요. 여기서 수선면을 직접 제공하진 않고 대신 수선면 개수 CW 값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길이와 선박의 폭, 선박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선박의 폭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L과 B를 곱한 이 면적에서 실제로 이 수선면이 가지고 있는 얼마큼 분포인가, 이것이 바로 수선면 개수이죠. 이 경우에는 L 곱하기 B로 곱한 이 네모난 면적에서 0.8, 80%만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날씬한 배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선 면적은 길이 곱하기 폭 곱하기 수선면 개수
CW. 그 다음에 1cm이지만 실제로 비중량이 뭘로 주어졌나요? 비중량이 톤 퍼 미터 3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1cm도 같이 미터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0.01m 곱하기 비중량. 계산해 보면 100 곱하기 폭은 15m고요. 100m 곱하기 15m 곱하기 수선면 개수 CW 0.8 곱하기 0.01m 곱하기 1.025 톤 퍼 미터 3승하면 실제로 계산하면 12.3 톤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이 허전해요. TPC는 12.3톤 퍼 1cm라고 단위를 반드시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7번. 다음 중 선박의 종강도에 영향을 많이 비춰 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치수비는 1번 길이 나누기 폭, 2번 폭 나누기 깊이, 3번 길이 나누기 깊이, 4번 폭 나누기 길이. 우선 1번이랑 4번은 서로 역수관계고요. 길이와 폭과 깊이 세 가지 인자로 구성된 치수비입니다. 우선 구조 설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고, 하지만 실제로 조선공학 일반에 나온 문제지만 선체 구조역학에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부터 이야기하면 답은 3번 길이 나누기 깊이가 됩니다. 왜 이러는지는 되게 알고 보면 쉬운 문제인데요. 보시면 1번과 2번, 4번에 모두 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폭은 구조 설계 시에 종강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힌트를 가지시고요. 보통의 선박, 보통의 선박은 아니네요. VLCC 선박의 중앙 횡단면 그림입니다. 이렇게 중앙 횡단면이 있고요. 보통 이런 횡단면에 종강도, 선박의 종강도라고 하잖아요. 선박의 종강도는 굽힘 모멘트 나누기 이너시어, 모멘트 오브 이너시죠. 곱하기 그 y 값은 중립축에서의 거리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더블 버텀이 있는 VLCC나 오일 탱커 같은 경우에는 중립축이 약 단면에 한 3분의 1 정도 위치에 존재하고 있고요. 왜? 종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부재, 나머지 종격벽은 다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갑판은 한 장, 바탕도 한 장인데 이너 버텀이 있잖아요. 바텀에 두 장이 있기 때문에 바텀 쪽에 더 무게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면을 무게중심을 구해보면 무게중심이 3분의 1 정도 위치해 있고요. 무게중심이 위치한 이 라인을 우리가 중립축 혹은 NA, 노이처럴 엑시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노이처럴 엑시스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거리, 여기서까지의 거리를 y 값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래서 y 값이 되고요. 이 i랑 y를 먼저 계산을 해냅니다. Z 혹은 SM이라고 불리는, SM은 섹션 모듈러스죠. 단면 계수라고 불리는 것은 이너시아 나누기 y, y는 여기 이 중립축에서 요 데크까지 거리, 혹은 중립축에서 이 바탕까지의 거리가, 이 바탕까지의 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요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종강도는 모멘트 나누기 이너시어 곱하기 y다. 여기서 보세요. 다시 봅시다. 인자가 나온 게 길이와 폭과 깊이가 되는데요. 폭은 옆방향으로 아무리 늘어나도 이러한 중립축의 위치라든지 이 y값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깊이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일단 이 선박 깊이가 높아지면 일단 모멘트 오브 이너시어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단면 계수 Z 값이 커지고요. 단면 계수 Z 값이 커지면 종강도 시그마 값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설계 사람들은 이 선박의 깊이를 깊게 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깊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깊이가 깊어지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커지고 섹션 모듈러스가 커진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깊이가 커지면 좋아하고요. 또 길이는 어떻죠? 선박의 길이가 길어지면 선박에 걸리는 굽힘 모멘트가 커지게 되겠죠. 왜 선박을 하나의 커다란 강체, 하나의 그 막대기를 보잖아요. 막대기가 길면 출렁출렁하지 않겠습니까? 출렁출렁한 것이, 게다가 이 막대기가 긴 것이 물에 떠 있으면 웨이브에 의한 출렁출렁함, 웨이브 밴딩 모멘트까지 커져요.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굽힘 모멘트 커져서 불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 설계를 할 때, 종강도를 할 때 따지는 것은 폭은 신경 안 쓰고요. 폭은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길이와 깊이만 신경을 씁니다. 종강도가 좋아지려면 길이는 짧아져야 되고요. 깊이는 커져야겠죠. 그러한 것은 단순하게 이 문자를 외우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요 식 하나만 제대로 째려보시면 쉽게 혹은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8번. 일반적으로 방형 개수가 가장 큰 것은 1번 어선, 2번 구축함, 3번 컨테이너선, 4번 유조선. 일단 방향 개수가 무엇이죠? 선박의 뚱뚱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완전 상자형 선박은 방향 개수가 1이고요. 날씬한 선박은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날씬하게 되면 선박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그럼 선박의 속도가 가장 중요한 선박이 이 4개 중에 뭐일까요? 일단 3번, 4번은 아닐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1번, 2번 중에 실제로 방향 개수가 가장 작은 것은 어선이나 구축함이 될 거고요. 반면 방향 개수가 가장 커서 가장 네모자기한 배는 3번, 4번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중에 있고요. 유조선이 더 뚱뚱합니다. 방향 개수 혹은 방형 비척 개수라고 하고요. 저희는 블록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것이 더 익숙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블록 코에피션트는 선박의 배수 용적을 부피를 LBT, T는 드래프트입니다. 나눈 값이고요. 선박의 길이와 폭과 드래프트로 만들어진 그 직육면체 안에 부피가 얼마큼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진짜 이거는 조선공학개론 1교시 시간에 배우는 거죠. 특별히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보시면 선박의 길이와 폭과 되어 있는 이러한 직육면체 안에 선박이 수선면이 이렇게 날씬하게 되어 있을 거고요. 또 날씬하게 되어 있을 때 얼마큼 날씬한가, 이 무토막이 얼마큼 날씬한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날씬한 경우에는 방향계수 CB 값이 작고 뚱뚱하면 방향계수가 크게 됩니다. 선박의 이름만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선박의 특징을 보고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답 먼저 볼게요. 방향계수 가장 큰 것은 유조선이에요. 근데 유조선이라든지 산적 화물선 혹은 벌크선은 빠른 것보다는 화물을 많이 싣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화물선입니다. 통상의 CB 값은 0.8에서 0.85, 0.88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뚱뚱하지만 천천히 가지만 뚱뚱하게 적재량이 많으면 좋아하고요. 그 다음은 컨테이너선이죠. 컨테이너 운반선은 화물선이긴 하지만 배를 빨리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해외 직구 해보셨습니까? 해외 직구 텔레비전 같은 거 하면 배로 오잖아요. 배로 오는데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2달 걸리면 이상하잖아요. 한 달 안에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를 따지는 화물선이 컨테이너선입니다. 직구 텔레비전은 컨테이너선 타고 옵니다. 그래서 수치가 0.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선과 구축함이 약간 각축을 벌이는데요. 어느 게 더 작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어선과 구축함 모두 속도가 중요하죠.
어선 역시 빨리 가서 물고기 잡아야 되니까 중요하고요. 군함 역시 빨리 가서 무장 성능을 발휘해야 되니까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선과 구축함은 날씬한 선박이에요. 2012년 조선기사 시험에 나왔었네요. 이 중에 방향계수가 가장 작은 것은 구축함이 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9번 선박으로부터 개손용 로프나 그 외의 로프를 선박 밖으로 내보내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 로프를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링볼트나 아이볼트가 있는 개선 장치를 무엇이라 하는가? 보기 1번 비트, 보기 2번 윈치, 보기 3번 볼라드, 보기 4번 페어리더. 진짜 전혀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글자만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필요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여기서 힌트가 있죠. 내가 필요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돌린다. 답은 페어리더 되겠습니다. 실제로 페어리더가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어 맞고요. 선박의 쉽사이드나 쉽선수 선미에 보시면 이렇게 롤러 형식으로 돼서 이 사이로 무어링 루프가 지나가서 무어링 루피가 쓸리지 않으면서 방향을 바꿀 수록 해주는 그런 롤러 장치가 있기도 하고요. 혹은 동그랗게 구면에 뚫려 있지만 구멍 사이로 무어링 루프가 들어가서 쉽게 방향을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역시 페어리더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개선용 장치이긴 하고요. 첫 번째, 비트는 기둥이 두 개인 상태에서 감는 물체를 말하고요. 윈치는 감는 기계입니다. 윈치는 기계예요. 세 번째, 볼라드는 기둥이 한 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차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둥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 기둥 세워놓는 기둥 여러 개 세워놓잖아. 이런 기둥이 볼라드입니다. 주차 방지 볼라드. 마지막 페어리더가 방향을 바꾸는 물체. 로프를 필요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개선 장치 맞습니다. 9번 문제는 조선공학 1번에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의장설계, 철의장 설계에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조선 의장기사가 만들어지면 아마 이런 문제가 철의장 설계에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주형계수를 구하는 식으로 틀린 것은 단, CB는 방향계수, CM은 중앙단면계수, AM은 중앙횡단면적, V는 배수용적, L은 길이, B는 폭, D는 흘수이다. 먼저 선형계수 간의 관계를 구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향계수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방향계수는 이렇게 선박의 L, B, D로 이루어진 직육면체에 들어가 있는 부피를 구하는 것인 반면 우리가 구하는 주형계수, 프리즈마틱 코에피션트, 주형계수는 어느 부피 안에 이번에는 그 선박의 중앙에 중앙횡단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중앙횡단면에 맞는 길이 방향으로 쫙 늘어선 프리즘처럼 생긴 기둥 모양의 물체 안에 실제로 이 안에 배가 어떠한 부피를 가지고 조그맣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CP에서 P는 프리즈마틱 코에피션트, 주형계수가 돼서 선박의 부피, V 나누기 어떤가 싶냐면 중앙 그 단면 AM이죠. 중앙 단면 AM 곱하기 전체의 길이로 하면 전체의 길이라면 여기 단면으로 하고 있는 이 기둥형의 물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V 나누기 AM 곱하기 L 한 것이 주형계수가 됩니다. 그림은 조금 못 그렸지만 조선공학 개론에 이 그림 많이 나오죠. 주형계수는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런 문제처럼 주형계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했을 때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프리즈마틱 코에피션트는 V 나누기 중앙 단면 AM 곱하기 L인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쉬운 거 먼저 할까요? 쉬운 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앙 단면 개수값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 단면 가수 선폭이 이렇게 되고 선폭이 b고 높이가 t인 단면에서 이 부분의 중앙 단면 값은 b 곱하기 t의 cm 값은 중앙 단면 개수로 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한 것이 am이 되기 때문에 여기 am이라는 수치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 주시면 v 나누기 lb t네요. t랑 d랑 지금 제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랬어요. t는 d 드래프트가 됩니다. 그래서 lbd 곱하기 중앙 단면 개수 cm이 되고요. 요게 보기 네 번째네요. 보기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주연 개수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해보시면 CP는 분자에 있는 V는 방향 개수 CB 곱하기 LB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그대로 두기도 하고 분자를 둔 상태에서 CB 곱하기 LBT를 좀 나눠볼까요? 여기서 L이 날아가니까 CB 곱하기 BT 나누기 AM이 되고요. 아까 다시 그대로 나오죠? 네, BT와 AM. BT와 AM의 관계는 중앙 단면 개수 CM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분모가 CN 값으로 변합니다. 이 관계는 몇 번 보기죠? 네, 2번 보기이죠. 이 부분이 1번 보기네요. 3번이 틀리다 했는데 실제로 CP 값을 계산하다 보면 CB 나누기 CM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유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이 문제는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이지만 각 개수 간의 정의를 정확히 모르면 이 문제는 풀기 어렵네요. 여기 있네요. 중앙 단면 개수 여기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CM은 AM 나누기 BT 값이 중앙 단면 개수가 되고요. 여기 나온 개수값들은 문자를 가지고 억지로 외우시지 마시고 반드시 교재에 나온 그림과 함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넘쳐서 다음 회에 다시 한번 방송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